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5일 토요일 밤 9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 휴가를 다녀오니까 목소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주식시장도 1월달에 사실 좋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2월에 러시아 전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플레시를 하고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좀 더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평일에는 그날 급등할 만한 종목들이나 그 주에 대응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주말에는 좀 편한 콘텐츠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Q&A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봐주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분 거를 보니까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근데 그 중에서도 20, 30%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삼성전자서부터 시작해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채널 보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대응하는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식 Q&A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특히나 초보자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개념들이나 기초 개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종목 한 종목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자생하지 못하고 결국엔 조금만 하락장이 오거나 제가 방송을 안 하는 날엔 대응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자기 확신감,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남들이 어떤 종목이 좋다, 또는 제가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고 해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다가 결국엔 다 오른 다음에, 지난주에 페노션이 그랬고 HMM이 그랬죠. 그래서 페노션, HMM 둘 다 20% 오른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유튜브를 듣던 간에 그분들이 자기의 개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좋은 종목을 말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주식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계속 의심만 하고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엔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엔 다 오른 다음에 뒷끝물에서야 들어가서 또 고점에 물리는, 또 매도 시점도 찾지 못하고 매수 시점도 찾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방송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공부, 그리고 또 이렇게 Q&A라든지 제가 중요한 요소들만 모아놓은 것들, 매수 매도 방법론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인데요. 삼성전자 시총 1위 기업이고, 최근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2위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은 살펴봐야 돼요. 일단 이거는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인 금요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들이 모두 하락을 했고, 특히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처럼 시총 1, 2, 3위 기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런 돌발 악재보다는 제 생각엔 일단은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고, 금리 인상이 물론 1.25%가 1.5%보다 낮긴 하지만, 0.5%보다 0.25%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시총 1위부터 시총 10위까지, 물론 삼성전자 우를 제외하긴 했지만 모두 다 성장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을 좀 더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여러 주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을 추종을 해서 미리 주가를 예측하고 종목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의미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각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종목이 가진 섹터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SK하이닉스 반도체, 네이버는 인터넷, 바이오로시스는 제약바이오,
카카오는 인터넷, SK화학은, LG화학은 배터리와 이제 정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삼성 SDI는 이제 반도체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반도체가 아니라 그 배터리죠. 그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종목명을 듣자마자 어떤 업종인지가 바로 떠올라야 되고,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대형주들이 오늘 강했는지 약했는지 최소한 그 정도를 체크해야 되고, 그러면 중소형주는 강했는지 약했는지, 그다음에 코스닥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뭐 시총 1위부터 코스닥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는 뭐 게임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나 장초에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의 같은 섹터에 있는 업종들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예측이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8, 90%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한다 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아랫단에 있는 빈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주인 중대형주들을 보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또 소형주까지도 체크해서 뭐 미리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주요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편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뭐 이런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MTS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대형주는 안전하다, 대형주는 그냥 모아가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재테크 강의 때나 또는 우리 주식 1기부터 5기까지 스터디 강의 때는 계속 보여드리는 장표들이 있죠. 매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절대 한국 증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한국 증시는 중장기 보유하다간 원금도 못 챙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은 중장기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렇게 보유할 거면은 미국 주식 하는 게 낫다고 했죠. 미국 주식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우량 기업들을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낫고, 왜냐면 한국 증시는 역시나 많은 전문가들이 미리 얘기했듯이 펀더멘털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약한 편이고, 뭐 그런 뭐 코리아 세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치, 20년치 차트를 비교해 보면 우상향하지 않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가 2년, 3년 내내 마이너스 20%, 30%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잘라냈죠. 많이 잘라냈고, 이번 1월 달에도 미리 제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SK, LG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사실 작년 여름 전에 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산 거라서 그렇게 아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한 10%에서 한 15% 정도 사이였기 때문에 뭐 그래도 중장기 보유 섹터에 있어서 시드가 꽤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너스 4천 손절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라내고서도 지금 2월달, 3월달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이미 4천을.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제가 2달이면 복구 다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다 중소형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찾은 걸로 다 복구를 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수를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뭐 매물대고 뭐고 따질 거 없이 종목만 보고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코스피죠. 코스피 어떠세요? 저희 주식 스터디 강의 들은 분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역배열이죠, 역배열. 저는 그렇죠. 저는 역배열 종목 안 산다고 했죠. 역배열에서 제가 사는 종목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 평선은 위에 있는데 지금 단기 평선에서 최소한 골든크로스가 나왔거나 이런 특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 또는 굉장한 호재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바닥 따지는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바닥 따지는 종목보다는 당연히 정배열 추세 전환된 것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완벽한 역배열이죠. 완벽한 역배열이고, 주봉으로 보면 완벽한 역배열은 아니네요. 일봉으로 보면 완벽한 역배열이고,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데드크로스가 지난 1월 달이네요. 1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10.56%, 저가는 한 13%까지 하락을 했었죠, 지수가. 그래서 어쨌든 1월 폭락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13년 만에 거의 최대 폭락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대부분 대형주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20% 정도 손실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과 3월은 그나마 조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종목 교체를 하셨다면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손절과 종목 교체 또는 물타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슈가 끝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는 가져가는 것들이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더 횡보장에서는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낫지, 차라리 이게 뭐 상승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들만 일부 움직이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들만 일부 움직이고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약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 러시아 이슈가 끝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긴장 관계가 유지되면서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의 부분이 해결은 돼야겠지만, 이게 무조건 우크라이나가 해결을 된다고 하면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FOMC 회의에 따른 그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그러면은 나 2020년엔 분명히 대형주로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 분명 10월달 11월달에 엄청나게 수익을 냈는데 그럼 대형주가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월봉을 이렇게 길게 당겨 보시면 되죠. 보시면은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때는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특히나 11월 12월 달에는 대형주 지수가 무려 14%, 11월 달에 12월 달에 12%, 이때도 무려 15%까지 갔다가 쭉 빠졌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물린 분들은 대부분 다 1월 달에 물렸을 거예요. 2020년 1월 달에. 이때 고점만 엄청 높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었으면 바로 손절했어야죠. 그런데 지수를 봐도 이렇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는 이때 올라간 거는 다 가치주였어요. 가치주.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사실은 이때 재미를 못 봤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부터는 하락장이 시작됐죠. 하락장. 그러니까 2021년 7월부터는 현재까지는 한 달 2021년 12월에 반등한 거 이외에는 계속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고점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는 하락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소형주는 사실 금요일만 봐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했어요. 대형주가 무려 마이너스 1.41%나 하락을 했는데 소형주가 0.05%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월봉으로 봐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코로나 때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소형주는. 그리고 물론 7월 달부터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지금 2월 달, 3월 달에도 소형주들은 상승하는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와 비교해 보면 더 강하다는 얘기죠. 물론 소형주가 그렇다고 무조건 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총 7천억 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강하죠. 특히나 동전주들은 제가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할 영역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매매 승률이 70%, 80% 이상 되는 분들만 하는 거지,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따라갔다가는 큰 손실을 맛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은 분명히 하락장이고 횡보장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형주보다는 그래도 시세가 좀 더 강한, 잘 버티고 있는 소형주가, 이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세 개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소형주가 가장 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도 소형주들은 물론 변동성은 있다는 전제하에 항상 강했습니다.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뭐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었죠. LG전자가 이제 애플가 이슈로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시총이 이렇게 무거운 기업이 상한가를 가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NC소프트가 어떻게 상한가를 가냐. 물론 그거는 그 오셈 임플란트 그분이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중소형주는 상한가를 가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뭐 10%씩 급등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실적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섹터, 주도주 섹터에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하락장, 횡보장에선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거 보기 전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대형주가 뭔지 아세요? 대형주? 대형주가 누가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래서 우리들은 주식을 몇 달 했으니까 몇 달 몇 년 했으니까 대형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가격에 따른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가캡이라든지 라지캡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주식 강의 때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 법학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제가 1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1학년 때 입학을 하게 되면 법률 용어 사전이란 걸 사요. 그래서 법적인 그 단어 개념부터 알거든요. 뭐 민법이 뭐고 형법이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법률 용어들이 한자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단어를 모르는데 특히나 뭐 경매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단어 모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제가 그래서 매번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MTS든 HTS든 기능 하나하나씩 다 눌러봐야 된다. 그리고 뭐 동시호가 거래든 시초가 거래든 한 주라도 무조건 해봐야 된다. 안 해보면은 대응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막 급등하는 주식도 시초가 시장가 거래 안 하고서 어떻게 사요? 내가 걸어놓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했고 그런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기초 개념이다. 그것도 안 하고선 종목 하나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도 뭔지 알아야 되고 중형주도 뭔지 알아야 되고 소형주 뭔지 알아야 되는데 대형주는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시총 100위 이상, 100위가 되는 기준, 그러니까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보고요.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 그 다음에 소형주는 그 아랫단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략 3조 3천억 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겠죠. 왜냐하면 종가가 매일 바뀌고 시총 100위 기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약 한 시총 3천억 원 이상 되는 주식들이 종목들이 대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형주 같은 경우는 시총 한 7천억에서 한 3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소형주는 7천억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를 좋아했던 이유는 소형주인데 아무래도 중형주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엔터들 중에서는 그나마 소형주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었고 SM 같은 경우도 사실 소형주였죠. 소형주였다가 중형주로 올라선 거고 YG도 마찬가지고 JYP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펀더멘털 그 그룹군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로봇주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다 소형주지만 중형주로까지 성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무조건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서도 선별을 가려야 되겠고 그런 종목들은 소형주들은 대부분 적자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성장성을 계속 따져봐야 되겠죠. 이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대형주 중에 지난 10년간 장기 보유 시에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적다. 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가 많이 드리는 사례가 이런 거죠. 현대차. 일봉으로 보면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무려 반토막이 났네. 그러면 되게 싸네.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언제 샀어도 거의 한 8년 정도를 물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1년 1월 달에 산 분들이 5년, 6년 물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또 이번에 뭐 기아도 지금 IR 하면서 뭐 100조 기업이 되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가치주 예전에 완성차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HMM 이런 건 훨씬 더 심하죠. 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보시면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급등한 것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을 보였다. 아마 이때는 이제 다음이었었겠죠. 다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나마 우상향을 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봉, 월봉, 연봉을 꼭 따져봐야 된다. 말했다는 삼성 SDI 물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성장주였고 최근에 10년 동안에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큰 그건 없었지만 뭐 아랫단을 좀 볼게요. 포스코로 한번 볼까요? 연봉 76만 5천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때 샀었으면은 무려 13년 동안 물리고 사실은 다시는 저 가격에 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라고 봐야죠. 지금보다 3배가 더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고, 분명히 손절 못했으면 지금까지 들고 있겠죠.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LG전자만 해도 보시면은, LG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도 작년에는 탈출할 수 있었겠네요. 2009년에 만약에 내가 샀다면은 10여 년간 10년 가까이 물리고, 이때도 탈출 못했고, 결국에는 코로나 때나 결국에는 애플카 이슈 발생하면서 탈출을 했지, 결국에는 이 가전기업, 가전제품 그렇게 많이 판매하는 기업도 10년 동안 물릴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각설이 좀 길었는데, 그럼 일단 빠르게 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차트 정도만 일단 살펴볼게요.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굳이 차트의 많은 기법들을 알 필요도 없다.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저는 항상 그렇게 수익을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2개월, 13개월 동안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뭐 제가 손절한 달은 한 2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초 개념만 알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차트 공부를 물론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차트 공부해서 많이 수익이 나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반문하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정말 하루에 2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고서도 이렇게 가장 쉬운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 정도의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들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거의 인증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매일 100만 원 이상 벌고 있고, 시드머니 4천만 원으로 매달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어쨌든 책에, 지금 쓰고 있는 책에도 좀 담을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살펴볼게요. 여기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바닥을 형성했는지, 물론 뭐 개별적인 호재나 악재 같은 경우는 일단 따지지 말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거의 뭐 쓰리바닥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일단 바닥을 형성하고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뭐 한 6만 5천 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정도가 현재는 주가의 마지막 바닥선이라고 보고 있겠고, 현재는 사실은 뭐 거의 바닥 수준에서 조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빈머무리 반도체 업황과 함께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고 우리나라 시총의 거의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그 외국인 수급이 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때도 많이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정리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가 아니구나. 일봉이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이때 저도 이제 이때 정리를 많이 했고 손절을 많이 했고, 이때 그나마 좀 올라왔을 때 다 정리를 해야 된다, 못 하신 분들은이라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뭐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평선으로만 보면 어쨌든 역배열이죠. 역배열. 완벽한 역배열은 아니지만 역배열이고, 그나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지금 5일선이 제일 아래로 깔리고 11선, 21선이 있는 완벽한 역배열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물론 바닥은 다졌지만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또는 물타기를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비교해서 오히려 하이닉스는 같은 반도체 업황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일봉으로 봐도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은 아래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은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보면 상당히 좋았죠. 보시면은 이때가 정배열 때죠. 정배열. 그래서 이때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 추세만 좀 유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만 원대까지는 아직까지는 30%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지점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정배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타도 충분히 괜찮은 거다. 만약에 15만 원대 내가 물려 있다면 현재는 물을 타서 좀 나가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15만 원까지 절대 못 올라가니까, 절대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는 저는 올라가긴 힘들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말려서 14만 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14만 원까지 평단을 맞춰 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은 한 14만 5천 원대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이분들이 여기가 일단 1차 매물대가 되겠고요. 1차 매물대가 되겠고, 여기 물린 분들이 벌써 지금 4월 달에서 8월 달에 사신 분들이니까 상당히 많죠. 이분들이 지금 뱉어낼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뭐 이 정도 매물대, 그다음에 3차 매물대 이 정도를 돌파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에 굉장한 호재가 발생한다면 또 모를까. 근데 그렇지는 않죠. 현재는 특별한 재료는 없고 그런 상황이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은 별로 드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없잖아요. 차트도 없고 뭐 단기 이동 평균선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진 않다.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죠. LG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제가 뭐 초창기에도 다 뭐 첫째 날, 둘째 날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정리 안 하고 더 간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뭐 많이 손해를 봤죠. 한 30% 가까이 손해를 본 상황이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간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뭐 다들 알다시피 LG화학이 100조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 기업이 이렇게 시총이 크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물적 분할의 조금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더 완전히 꼬꾸라졌죠 지금.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보면은 네이버도 아랫단에는 지금 일단 바닥은 여기를 다지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바닥점이고, 그래서 뭐 지금 사기에도 저가 매수로는 괜찮은데, 제가 계속 근데 말씀드리다시피 대형주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만 보면은 참 좋은 가격인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좋은 가격인데, 문제는 고점까지 가려면은 약 한 70% 정도 상승을 해야 돼요. 70% 상승한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70%?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5% 10%만 상승을 해도 익절을 하는데, 한 종목이 막 단기간에 또는 6개월 1년 사이에 70% 상승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점에 46,500원 이 정도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바뀌게 되면 하락할 것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무리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도. 그래서 뭐 어쨌든 카카오보다는 차트가 그래도 좀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는 특별하게 이제 매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동평균선은 아직은 역배열인데 어느 정도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죠. 보시면은 5일선이 지금 21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단기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뭐 이 정도쯤에 맞고 떨어지겠죠. 그럼 한 30, 한 5만원, 6만원. 그래서 만약에 뭐 애매한 지점 한 이 정도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물 타가지고 이때쯤에 탈출하면 되는데, 그냥 뭐 물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한 1억 있으면 1억을 네이버에다 넣어놓으면 1년 동안 10%는 오르겠죠. 그러면은 1,000만 원 버는 거니까 뭐 그 은행 금리보다도 높고 상당히 좋은데, 우리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껏해봐야 시드머니가 500에서 한 3,000 되는데 500에 10% 벌면 50만 원 아니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50만 원 벌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진 않잖아요. 코인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뭐 몇 배로 이렇게 수익을 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20-30%씩 수익 내서 그럼 10달이면 한 200%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럴 만한 돈이 생기는 거지. 은행 아까 어떤 분이 그 심사임당 나와서 이틀 전이가 심사임당 나와서, 저도 이제 뭐 가끔 보는 컨텐츠 하시는 분인데 은행 금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은행이나 뭐 적금 예금 적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분의 주장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니 뭐 지금 우리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기도 힘든데 그런 분들이 예금해 가지고 언제 뭐 돈을 벌어서 적금해 갖고 언제 아파트를 사나요? 수도권 아파트 살려면 그럼 100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글쎄요. 그런 분들은 뭐 증권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연봉이 1억 넘고 2억 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보통 일반적인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안 하면은, 뭐 그렇다고 코인은 완전히 거품이 다 꺼졌고, 주식이라도 안 하면은 저는 부의 상승은 아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경매도 그래도 최소한 시드머니가 3, 4천 정도는 돼야지 갭 투자라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그런 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제가 재테크 강의 때 매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 차트만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배열이긴 한데, 보시면 최근에 뭐 이렇게 골든크로스, 단기 골든크로스는 나왔죠.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이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코로나가 아예 끝나버린, 코로나 제로는 사실 이제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관련된 이슈들이 뭐 제약바이오들의 흐름이 다시 오게 된다면 몇 년 뒤에든
그때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력이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약바이오가 다 약세잖아요. 다 약세. 지금 마지막으로 시세를 줬었던 진단키트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다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됐다. 물론 개별적인 호재는 있겠죠. 희귀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중소형주들의 급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도 이제 뭐 그런 이렇게 뭐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재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차트만 일단 차트만 기본적으로 봐도 물론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차트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나 하이닉스나 네이버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30%라면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3월달 장에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금 손실을 줄여서 손절을 하고 당연히 중소형주, 강한 중소형주로 갈아타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2020년, 21년도 같은 불장이었으면은 이 종목 가지고 있어도 희망이 있죠, 희망. 근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횡보장, 하락장에서는 대형주들이 뭐 갑자기 막 10%씩 상승할 만한 일은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작년에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이 무슨 뭐 노바백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10몇 % 상승하고 뭐 20% 상승하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은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지. 그나마도 다 뱉어놨죠. 다 뱉어내고 오히려 그때 주가에 반토막도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건 단타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절대 중장기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말만 한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차트만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은 무조건 중장기 보유가 답이 아니다. 그래서 뭐 성공 사례, 카카오나 삼성전자 이런 성공 사례만 보고서 내가 우량주라고 이렇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버티다가는 5년, 10년 물릴 수도 있다. 특히나 코로나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10년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라내고 뭐 강한 종목들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상승장에서는 성숙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장을 끝낸 상태죠. 성숙기인 대형주도 오르지만 하락 횡보장에선 아직은 성장기인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뭐 방송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30분이 좀 넘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저도 대형주들을 손절을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선택을 하기까지가 절대 이거를 내가 우량주고 대형주고 언젠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장이 좋지 않아요. 장이 좋지 않고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 제가 1월 달에 손절하면서 다 말씀드렸었죠. 저는 어떤 종목들 정리할 거고 왜 손절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분명히 중소형주로 다 복구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손절한 것들을 다 2달 만에 4천만 원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개개인의 시드머니의 차이가 있고 뭐 물타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1년 동안에 10% 오르는 걸 바라고서 그런 것들의 기회비용 그다음에 그것을 손절했을 때 찾게 되는 시드머니로 딴 종목에 투자해서 30% 만약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장이 안 좋은 날은 거래하지 않고 장이 좋은 날만 대응을 해서라도 좀 그래도 수익률을 좀 챙겨가는 그래서 뭐 한 5% 10%라도 최근에 뭐 HMM, 페노션 같은 경우 뭐 이런 철강주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 고민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국에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도 이런 주식 Q&A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또 주식 스터디 지금 5기 지금 2분 남아서 내일까지 모집이 마감이고요. 3월달은 마감이고 이제 4월달은 내일 모레 다시 이제 월요일에 올라가겠죠. 모집 공고가. 그래서 어쨌든 주식을 좀 배워서 제대로 좀 탈출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